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근교의 작은 도시에서 평생을 살아온 올해 58살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유독 찬 바람이 매섭게 부는 오늘, 저는 텅 빈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감나무가 휘청거리고 제 마음도 꼭 저 나무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네요. 며칠 전 제 남편 박철민 씨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평생을 호령하며 살던 사람치고는 가는 길이 참 허망했습니다. 남긴 것이라곤 유행 지난 양복 몇 벌과 뒷굽이 다 달아빠진 구두, 그리고 서재 한 구석에 먼지 쌓인 서류 뭉치들이 전부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책상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겉표지가 다 찢어진 낡은 수첩. 생전에 남편이 보물단지처럼 끼고 살면서 제가 청소라도 하려고 손을 댈라치면 불같이 화를 내며 뺏어가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거래처 이름들 사이로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우리 막내 아들 현재가 대학 졸업식 때 학사모를 쓰고 찍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뒷면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그 악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내 목숨보다 귀한 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니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요. 당신이 그날 우리 아이한테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었나요? 죽어서 사과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제 기억은 5년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공포에 떨었던 2020년의 그 잔인했던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 가족에게 닥쳤던 비극은 뉴스에서 떠들어대던 전염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의지해야 했던 남편이 보여준 그 끔찍하고도 서늘한 돈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난도질했는지 그 생생한 지옥 같았던 날들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꺼내보려 합니다. 2020년 3월 다들 기억하시나요? 대구와 경북 지역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였습니다. 거리에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고 마스크 한 장 사겠다고 약국 앞에 수백 미터씩 줄을 서던 그 시절 말입니다. 남편은 그때 직원 20명 정도를 데리고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자수성가한 사람답게 남편은 평소에도 근검절약이 몸에 밴 사람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근검절약을 넘어선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한겨울에도 가스비 아깝다고 보일러를 외출로 돌려놓는 건 예사였고 곰팡이 핀 귤도 도려내고 먹으면 된다며 기어이 식탁에 올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족들이 뭐 좀 사달라고 하면 남편은 늘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땅 파면 돈이 나오나? 니들이 돈 귀한 줄을 몰라. 그래도 저는 그게 다 가족들 굶기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가장의 억척스러움이라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코로나가 터지자 남편의 그 인색함은 병적인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납품길이 막히자 남편은 신경이 곤두설 대로 곤두섰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현관에서부터 고함을 질러댔죠. 현숙이 너 오늘 썼던 마스크 버리지 마라. 베란다에 걸어서 햇볕에 말리면 며칠은 더 쓴다 안 하더나. 여보, 그래도 위생상 안 좋다는데. 뉴스에서도 재사용하지 말라고. 시끄럽다. 지금 마스크 한 장이 얼만 줄 아나? 4,000원이다 4,000원.
땅바닥에 4,000원 버릴 거면 나가서 내가 벌어와. 남편의 고함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위생도 건강도 뒷전인 사람과 싸워봤자 제 속만 문드러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 무렵 서울에서 여행사 가이드로 일하던 큰아들 민재가 짐을 싸들고 본가로 내려왔습니다.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회사가 문을 닫았거든요. 30이 넘은 나이에 실직하고 부모 집으로 들어오는 아들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아들을 위로하기는커녕 현관에 들어서는 아들을 보자마자 혀를 찢찢 찼습니다. 멀쩡한 직장 때려치우고 기어이 빌어먹게 생겼구나. 내가 기술 배우라 할 때 들었으면 이 꼴 안 났을 거 아니냐. 아버지, 회사가 망해서 온 건데 말씀을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망할 회사에 들어간 내 눈이 삐꾸지. 밥값할 생각 없으면 눈에 띄지 마라. 민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도 저는 남편 눈치가 보여서 아들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공기가 서서히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요. 큰아들 민재와 남편의 사이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남편은 반찬 투정을 핑계로 아들의 실직을 비꼬았고 민재는 묵묵히 밥만 씹어 삼키다가 숟가락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나마 우리 집에 숨통을 트여주던 건 막내 진우였습니다. 대학 졸업반이었던 진우는 형과 달리 애교도 많고 무뚝뚝한 아버지 비위도 잘 맞추는 착한 아들이었죠. 아버지, 요즘 공장 힘드시죠? 제가 알바비 받은 걸로 막걸리 한 잔 받아드릴게요. 한 잔 드시고 푸세요. 그렇게 살갑게 구는 막내 덕분에 남편도 가끔은 굳은 표정을 풀곤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도 없이 가장 착하고 여린 막내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3월 초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우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난히 밥을 깨작거리고 얼굴이 불그스름하더군요. 진우야, 어디 아프니? 얼굴이 빨갛다. 제 물음에 진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으슬으슬하네요. 낮에 좀 얇게 입고 나갔다 와서 그런가 봐요. 감기 몸살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저 환절기 감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진우의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방문을 뚫고 거실까지 들려오는 마른 기침 소리. 저는 걱정이 되어 체온계를 들고 진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을 재보니 38.5도. 고열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뉴스에서 하루 종일 떠들어대던 그 증상. 고열, 기침, 인후통.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밤새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우 상태가 이상해요. 열이 안 떨어져요. 보건소에 가봐야겠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대꾸하더군요. 그냥 몸살이라니까 유난 떨지 마라. 지금 보건소 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줄 서다가 병도 옮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만약에 코로나면 어떡해요?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집안에 그딴 병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약국 가서 종합감기약이나 사 먹여. 괜히 검사 받았다가 공장 문 닫게 하지 말고. 남편의 그 말, 공장 문 닫게 하지 말라는 그 말. 아들의 건강보다 공장 걱정이 먼저였던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지만 저는 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남편 말에 복종하며 살아온 제 자신이 그날처럼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진우는 이제 물 한 모금 삼키기도 힘들어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보다 못한 큰아들 민재가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진우 숨 넘어가는 소리 안 들리세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한다고요. 시끄럽다. 병원 가면 뭐 뾰족한 수가 있어? 집에서 쉬면 낫는다니까. 돈 아까워서 그래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돈이 문제예요? 민재는 제 동생을 이불째 들쳐 업고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쓸데없이 돈 쓸어 간다며 혀를 찼지만 저도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민재를 따라 나섰습니다. 선별진료소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뛰어다니고 여기저기서 기침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지옥도 같았습니다. 몇 시간을 한 데서 떨며 기다려 겨우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가 10년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양성 확진.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대신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무뚝뚝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도 제 자식이 몹쓸 병에 걸렸다는데 걱정부터 하지 않겠나 그런 신락 같은 기대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공장 거래처 사람들과 통화를 하느라 잔뜩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요. 큰일 났어요. 아, 거참. 통화 중인 거 안 들리나? 왜 아침부터 부산을 떨어? 벌컥 문이 열리고 전화기를 귀에 댄 남편이 짜증 섞인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입을 뗐습니다. 진우가 양성이래요. 확진이래요. 순간 남편의 눈이 둥그렇게 커지더니 들고 있던 전화기를 급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 캤노? 확진? 니 지금 확진이라 캤나? 네.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어요. 어떡해요, 여보? 우리 진우 어떡해요? 저는 눈물이 터져나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주거나 괜찮다며 다독여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이런 미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기어이 일을 쳐도 단단히 쳤구만. 야가 정신이 있나 없나? 남편은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니 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 공장 문 닫아라. 셔터 내려. 내 아들놈이 확진이라 안 카나. 아, 재수 온 붙을라니까 별일이 다 생기네 진짜. 그게 다였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 사실보다 그로 인해 공장 문을 닫아야 하고 손해를 보게 생겼다는 사실이 남편에게는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안방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욕설과 한숨 소리를 들으며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구와 경북 지역은 병실이 부족해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병상이 날 때까지 자가 격리하며 대기하라는 통보만 해왔습니다. 말이 좋아 자가 격리지 의료 장비 하나 없는 집안에 중환자를 방치해 두라는 말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진우는 제 방에 갇혔습니다. 화장실도 딸리지 않은 작은 방이라 용변조차 요강을 넣어주고 해결해야 했습니다. 큰아들 민재가 비닐장갑과 마스크로 무장하고
방문 앞에 밥상을 내려놓으면 진우가 문을 살짝 열고 밥상을 들여가는 시기였습니다. 진우야, 밥 먹어라. 억지로라도 먹어야 산다. 민재가 문 밖에서 애타게 불러도 방 안에서는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밥상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다시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밤이 되면 공포는 더 심해졌습니다. 온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한데 진우 방에서만 들려오는 그 거친 숨소리. 마치 낡은 풀무질 소리처럼 가슴을 긁는 그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올 때면 저는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철저하게 자신을 격리했습니다.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는 식사 때가 되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방문 앞에 놔둬라. 나도 옮으면 우리 집안 다 죽는 거다. 그렇게 소리치며 안방 안에서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가끔 문을 열고 나올 때는 화장실을 갈 때뿐이었는데 그때마다 마스크를 2겹씩 쓰고 손에는 소독 스프레이를 든 채 온 집안에 뿌려댔습니다. 그 소독약 냄새가 어찌나 독한지 머리가 어지러질할 지경이었습니다. 진우 방 쪽을 향해 소독약을 난사하며 인상을 찌푸리는 남편의 모습은 아픈 자식을 둔 아비가 아니라 마치 바퀴벌레를 잡으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여보, 진우 좀 들여다봐요. 애가 밤새 앓는 소리를 내요. 제가 울먹이며 사정해도 남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의사냐? 들여다보면 낫나? 괜히 들어갔다가 나까지 걸리면 병원비는 누가 벌고 빚은 누가 갚노? 네가 책임질 기가. 그래도 아빠잖아요. 애가 무서워하잖아요. 시끄럽다. 젊은 놈이라 며칠 앓으면 낫는다 안 하나. 유난 떨지 말고 니나 조심해라. 남편의 그 매정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싸울 힘도 진우를 데리고 병원으로 뛰쳐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신경 안정제 한 알을 털어넣으며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태가 급변한 건 격리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진우의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해진 저는 민재를 깨웠습니다. 민재야, 진우 방이 너무 조용하다. 한번 가보자. 민재와 함께 진우 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찜통처럼 뜨거웠고 퀴퀴한 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진우를 본 순간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쉬려고 가슴을 들썩이는데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지 목에서 그륵, 그륵 하는 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민재가 달려들어 진우를 흔들었지만 진우는 눈만 희번덕거릴 뿐 초점이 없었습니다. 고열로 인해 이미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진우 숨 안 쉬어요. 폐렴 온 것 같아요. 민재가 울부짖으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죄송합니다. 지금 대구 신해전 병원 중환자실이 만실입니다. 대기자가 수백 명이에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간다니까요. 와서 산소호흡기라도 좀 달아주세요. 제발요. 민재가 전화기에 대고 악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민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언가 생각난 듯 급하게 전화번호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서울. 서울에 있는 상철이 형. 민재의 대학 선배 중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얼핏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민재. 제발 좀 도와줘. 내 동생 죽어.
대구에는 병원이 없대. 서울이라도 갈게. 제발 자리 하나만 알아봐줘. 민재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전화기에 대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큰아들이 콧물 눈물을 쏟으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1시간쯤 뒤 기적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특실에 자리가 하나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호흡기 내과 교수님이 마침 당직이라 진료도 봐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됐어요. 서울로 오래요. 지금 앰뷸런스 사설로 부르면 갈 수 있대요. 민재가 젖은 눈으로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허공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잠시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선배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민재야, 거기가 특실 격리 병동이라 비급여 항목이 많아. 입원 보증금이랑 특진비까지 해서 당장 1,000만 원 정도는 선결제해야 입원 수속이 될 거야. 요즘 병원들도 미수금 때문에 예민해서. 1,000만 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 경제권은 전적으로 남편이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생활비도 매달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 딱 맞춰서 주는 사람이었고 신용카드도 한도가 낮은 가족카드 한 장만 쥐어준 상태였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당장 융통하려면 남편의 허락이, 아니 남편의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민재도 그걸 알기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굳게 닫힌 안방 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저 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들의 목숨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결연한 표정으로 안방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나오세요. 진우 살릴 수 있어요. 안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남편은 마스크를 쓴 채 문틈으로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자식은 죽어가는데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그리 시끄럽노? 살릴 수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고? 서울 병원에 자리가 났대요. 지금 가면 받을 수 있대요. 앰뷸런스 불렀으니까 아버지 카드 좀 주세요. 입원 보증금이 필요해요. 남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보증금? 얼마나 카더노? 민재가 침을 꼴깍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1,000만 원이요. 순간 남편의 눈빛이 확 달라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혐오였고 경멸이었습니다. 마치 사기꾼을 보는 듯한 그 눈빛. 1,000만 원? 네 지금 제정신이가? 무슨 놈의 병원이 감기 치료하는데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노? 네 혹시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이가? 아버지, 감기가 아니라 코로나라고요. 폐가 망가져서 숨을 못 쉰다고요. 서울 특실이라 비싼 건데 그게 문제예요? 사람이 죽는데. 민재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문을 더 걸어 잠그려는 신용을 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 준다. 1,000만 원이 누구 집게 이름인 줄 아나? 지금 공장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그딴 데 쓸 돈 없다. 보건소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라. 나라에서 공짜로 해준다는데 와 생돈을 갖다 버리노?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숨이 넘어가는데 공짜 치료를 기다리라니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아니면 돈 귀신에 씌인 괴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달려가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요. 당신 돈 많잖아요. 땅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진우 죽으면 그 돈 다 짊어지고 갈 거예요? 제발 카드 좀 줘요. 제가 울며 불며 매달리자 남편은 저를 발로 밀어내듯 뿌리쳤습니다. 이 여편 내가 돌았나?
땅이랑 건물이 당장 현금이 되나? 그리고 내가 그 돈 어떻게 모았는데? 내 피 같은 돈이다. 땡전 한 푼도 허투루 못 쓴다. 그때였습니다. 민재가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어냈습니다. 당신 돈. 그놈의 돈. 그 더러운 돈이 아들 목숨보다 중요해? 당신이 그러고도 아비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이거 안 놓나? 이 자식이 어디서 아비 멱살을 잡노? 그래, 나 돈밖에 모른다. 돈 없으면 니들이 밥이나 처먹고 살았을 것 같나? 내가 그 돈 아껴서 니들 키운 거야. 누가 그렇게 키워달래? 누가 자식 죽여가면서 돈 모으래? 필요 없어. 당신 같은 아비 필요 없다고. 거실 한복판에서 늙은 아비와 건장한 아들이 뒤엉켰습니다. 남편의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고 민재는 그 지갑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 몇 장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더러워서 안 써. 내 동생 내가 살릴 거야. 당신 돈 한 푼도 안 쓰고 내가 살린다고. 민재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밟고 지나가 진우를 둘러엎고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맨발로 그 뒤를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문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뒤에서는 남편이 씩씩거리며 흩어진 돈을 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친놈. 배가 불러서 저러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내 돈 귀한 줄 모르고. 바닥을 기며 지폐를 줍고 있는 남편의 등. 그 굽은 등이 그날따라 왜 그리도 끔찍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괴하게 보였는지요. 방 안에서 들려오던 진우의 거친 숨소리는 사라졌지만 제 귓가에는 여전히 그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머니 속에 있던 약통을 꺼내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저 괴물 같은 남편을 잊을 수만 있다면 영원히 깨지 않는 잠에 들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신경 안정제 기운에 취해 깜빡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캄캄한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찢어진 벽지와 바닥에 긁힌 자국만이 조금 전에 그 난리통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지만 정신이 들자마자 퍼뜩 떠오른 건 아들들이었습니다. 진우는 살았을까? 민재는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을까? 핸드폰을 찾아보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모두 민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잔뜩 잠긴 목소리의 민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재야. 진우는 괜찮니? 병원에는 들어갔어? 제 다급한 물음에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해서 바로 중환자실 들어갔어요. 산소 포화도가 너무 떨어져서 위험했는데 교수님이 바로 처치해 주셔서 지금은 고비 넘겼대요. 산소호흡기 달고 자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구나. 내 새끼가 살았구나.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카드를 주지 않았는데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단 말인가. 근데 민재야, 병원비는? 보증금이랑 치료비는 어떻게 했어? 1,000만 원이나 한다며. 민재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퇴출받았어요. 제 명의로요. 상금융권이라 이자가 좀 세긴 한데 당장 급한 불은 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직장 잃고 빈털터리가 된 아들이 신용도도 낮을 텐데 고금리 사채나 다름없는 돈을 썼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비란 사람은 통장에 수억을 쌓아두고도 자식 죽는 꼴을 방관했는데 자식은 제 살을 깎아 동생을 살린 겁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힘이 없어서 너한테 그런 짐을 지게 했구나. 엄마가 왜 미안해요? 다 그 사람. 아니, 아버지 탓인데. 엄마 당분간 집에 안 들어가요. 진우 퇴원할 때까지 병원 근처 모텔에서 지낼 거예요. 엄마도 그 집에서 나와요.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데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더니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조금 전 자식과 멱살잡이를 하고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외면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우, 살았답니다. 제가 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남편은 물병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라제. 내가 뭐라 캤노. 젊은 놈이라 금방 낫는다 안카나. 괜히 유난 떨어서 사람 피 말리더니 별일 아니구만. 별일 아니라니요.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사경을 헤매다 겨우 살아난 아들에게 별일 아니라니요. 저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누르며 물었습니다. 민재가 대출받았대요. 사채 써서 병원비 냈대요. 당신이 안 도와줘서 신용 불량자 되게 생겼어요. 그제야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친놈. 기어이 사채를 써? 이자가 얼만 줄 알고. 하여간 멍청한 놈들이 돈 귀한 줄 모르고 사고만 친다니까. 지 인생 지가 꼬는 거지 누굴 탓해. 여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돈만 줬어도 애가 빚은 안 졌을 거 아니에요. 시끄럽다. 내가 걔들한테 빚지라고 등 떠밀었나? 지들이 좋다고 나간 거 아이가. 그리고 그 병원비 나한테 달라고 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일절 모른다. 지가 벌린 일 지가 수습하라 캐라. 남편은 횡하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방문을 노려보며 저는 처음으로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저 사람 그림자로 저 사람 뜻에 거스르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날만큼은 저 남자가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비겁하게도 그 악마의 그늘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장 집을 나가면 갈 곳도 없고 제 수중에 쥐어진 돈이라곤 생활비 아껴 모은 비상금 몇 푼이 전부였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사육당한 늙은 아내는 분노조차 마음껏 터뜨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투명 인간처럼 지냈습니다. 남편은 밥도 혼자 차려 먹고 공장 일만 보러 다녔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민재와 통화하며 진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진우는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폐 손상이 심해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있는데 안방에서 남편의 잠꼬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코만 골던 사람이 그날따라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더군요. 안 된다. 안 돼. 뺏기면 안 된다. 내 돈. 우리 새끼들 밥. 문틈으로 들려오는 그 희미한 중얼거림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 새끼들 밥. 그 말에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이 처음부터 저런 괴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30년 전 남편은 성실하고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현숙 씨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며 호기롭게 프로포즈하던 남자였죠. 그런 남편을 변하게 만든 건 1997년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돌쟁이 진우와 유치원생 민재를 데리고 우리는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져 라면 하나로 네 식구가 끼니를 때우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하다. 내 새끼들 배 골려서 미안하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시 일어날게. 다시는 돈 때문에 서러움 안 당하게 할게. 그때의 그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정말 무슨 짓이든 했습니다. 공사판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트럭 운전, 고물상.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값을 아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흐르면서 남편은 작은 공장 사장님이 되었고 우리는 번듯한 아파트와 상가 건물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날수록 남편의 영혼은 가난해져만 갔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서러움 당하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어느새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강박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돈이 곧 생명이고 돈이 곧 권력이 되어버린 남편에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공포였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남편은 20년 전 IMF 때의 그 악몽을 다시 꾸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들의 목숨보다 당장의 1,000만 원이 더 크게 보였던 걸까요?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착각하면서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트라우마가 깊다 해도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잡는 건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잠꼬대를 들으며 저는 연민과 증오 사이에서 길을 잃고 서성였습니다. 그 밤 저는 다시 약통을 열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는 도저히 잠들 수 없는 지옥 같은 밤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진우가 퇴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짐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와 민재가 있는 서울로 가보려고 했습니다. 가서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해먹이고 싶었습니다. 가방을 싸서 현관을 나서려는데 퇴근하고 돌아오던 남편과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보더니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어딜 가노? 서울 가요. 진우 퇴원한대요. 가서 얼굴이라도 봐야겠어요. 가지 마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 서울이 얼마나 위험한데 거기를 가노? 갔다 와서 나한테 균 옮기면 어쩔 건데? 당신은 끝까지. 그리고 가면 걔들이 반겨줄 것 같나? 지압이랑 연 끊고 나간 놈들이 지 어미라고 반기겠냐고. 돈도 없는 빈 털털이 노인네가 가서 집만 대지. 남편의 말은 비수처럼 정확하게 제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돈 한 푼 없는 빈털털이었고 아들들이 빚더미에 앉아 고생할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무능한 엄마였습니다. 가봤자 좁은 모텔 방에서 고생하는 아들들에게 짐만 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스르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을, 아니 저 남자가 만든 돈의 감옥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겠구나. 그 절망감이 저를 깊은 우울의 늪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떠나고 난 뒤 우리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혹한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듣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남은 수명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더욱더 괴팍해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손도 씻지 않고 리모컨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 세상 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이구 저거 봐라. 중소기업 줄도 산이란다. 옆 동네 김 사장네도 어제 야반도주했다더라. 남편은 남의 불행을 보며 안도했고 자신의 인색함을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옳았다. 내가 돈 안 풀고 꽉 쥐고 있었으니까 이만큼 버티는 거다. 흥청망청 썼으면 우리도 벌써 길바닥에 나앉았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자식 목숨값 아낀 걸 두고 잘한 일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어봐야 벽하고 대화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7월에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대낮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공장에 있을 시간인데 말이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제가 묻자마자 남편은 다리가 풀린 듯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망했다. 다 망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원청. K모터스가 라인을 세웠단다. 부품 발주 취소란다. 다 만들어 놓은 거. 창고에 쌓여 있는 거. 다 고철 덩어리 됐다. 어떡하노? 내 돈. 내 돈 어떡하노? 남편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알고 보니 코로나 여파로 자동차 수출길이 막히면서 남편 공장의 주 거래처가 생산을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수억 원어치 납품 대금이 공중에 붕 뜨게 생긴 상황이었죠. 남편의 절망은 이해가 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휘청거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불에 댄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봤나? 네 똑똑히 봤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 꼴 날 줄 알고 그 돈 안 쓴 거다. 네, 그때 민재 놈 말대로 1,000만 원, 2,000만 원 펑펑 썼으면 우리 지금 어쩔 뻔했노?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고 거래처 결제해 줄 돈도 없는데 그 돈이라도 쥐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숨이 붙어 있는 거다. 알겠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회사가 망하게 생긴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남편은 5개월 전 아들의 병원비를 아낀 걸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생명과 회사의 자금을 저울질했는데 결국 회사를 택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증명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자식은 죽다 살아났는데 그 돈 굳어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래 다행이다. 자식은 살았잖아. 빚을 내든 뭘 하든 지가 알아서 살았잖아. 근데 회사는? 돈 없으면 회사는 죽는 기다. 회사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고. 남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공포가 인간성을 집어삼킨 괴물의 모습. 저는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혐오감이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면제 2알을 털어 넣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들 생각이 사무쳤습니다. 민재가 사채를 썼다는데 빚독촉에 시달리는 건 아닐까? 진우는 폐가 망가졌다는데 이 더위에 숨이나 제대로 쉬고 있을까? 참다 못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민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재야, 엄마야. 밤늦게 웬 오토바이 소리니? 너 지금 어디야?
배달해요. 밤에는 대리운전 뛰고 낮에는 배달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번듯한 여행사 다니던 아들이 한순간에 배달 기사가 되어 밤거리를 누비고 있다니요. 민재야, 몸 상한다. 조심해라. 빚은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아빠 몰래. 엄마, 민재가 제 말을 뚝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돈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돈 10원 한 장도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엄마, 그래. 엄마도 공범인 거 아시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 아버지가 미쳐 날뛸 때 엄마는 뭐 하셨어요? 그냥 울기만 했잖아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엄마 아니가 걱정돼서 자식 죽는 거 방관하셨잖아요. 저는요,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미워요. 아버지는 원래 그런 인간이라 치지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민재야, 엄마가. 당분간 전화하지 마세요. 배달콜 잡아야 돼요. 끊어요.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공범. 그 두 글자가 제 가슴에 인두처럼 찍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피해자인 척했지만 사실은 비겁한 방관자였습니다. 남편의 경제력에 기생하느라 남편의 폭언이 두려워서 정작 지켜야 할 내 새끼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약 복용량은 늘어만 갔습니다. 하루 2알이던 신경 안정제가 3알이 되고 4알이 되었습니다. 약에 취해 있으면 민재의 차가운 목소리도 남편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도 희미해졌으니까요.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저는 스스로 만든 환각의 감옥 속으로 점점 더 깊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살리겠다며 동분서주했습니다. 집에 있는 금붙이며 폐물까지 다 가져다 팔았고 제가 꼬깃꼬깃 모아둔 비상금까지 찾아내 뺏어갔습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부도 막는다. 제 목걸이를 낚아채던 남편의 거친 손길에서 저는 사랑도 연민도 아닌 살기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2020년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남편은 용케 부도는 막았지만 사람은 반쪽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등은 더 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늙고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섬뜩한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지키는 동안 당신은 가족을 다 잃었어. 꼴 좋다. 하지만 그 저주가 결국 제게 돌아올 화살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지키려 했던 그 돈이 그리고 남편이 숨겨왔던 그 진심이 5년 뒤 제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긴 터널을 지나듯 흘러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는 오래였고 아들들의 방은 주인을 잃은 채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생일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적막한 집. 그 넓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저는 각자의 섬에 갇힌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공장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누구냐? 박철민이다. 보란듯이 제기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면 남편은 훈장처럼 통장을 흔들어댔지만 그 모습이 자랑스럽기는커녕 처연해 보였습니다. 돈은 다시 채워졌지만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에는 지독한 고독이 고여 있었으니까요. 가끔 남편이 술김에 아들들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었습니다. 민재 그놈은 빚은 다 갚았다냐? 진우 그놈은 숨쉬는 건 좀 어떻다냐? 폐가 망가지면 평생 고생인데. 평소에는 호적에서 파버린 놈들이라며 욕을 퍼붓다가도 취기만 오르면 슬그머니
안부를 묻는 그 이중적인 모습. 차라리 미안하다고 전화를 하지, 보고 싶다고 말을 하지. 자존심이 뭔지, 아비의 권위가 뭔지, 남편은 끝내 수학이 한 번 들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비겁했습니다. 아들들이 보고 싶어 서울로 몰래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멀리서 잘 지내는 모습만 확인하고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민재가 저를 공범이라 불렀던 그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차마 다가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운명의 그날 2025년 11월의 어느 차가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 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넥타이를 매던 손이 유난히 떨리더군요. 안색이 흑빛이기에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쉬세요. 병원에라도 좀 가보고요. 남편은 가슴을 툭툭 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체했나 보네. 속이 답답한 게 영 찜찜하다. 소화제나 하나 둬. 그러지 말고 병원 가요. 요즘 무리했잖아요. 병원? 거기가 뭐 호텔인 줄 아나? 체한 거 가지고 무슨 병원 타령이고. 돈 아깝게. 약 먹고 일하면 낫는다. 돈 아깝게.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남편의 입을 막은 건 그놈의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쥐어준 소화제를 입에 털어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뒷모습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공장 격리 과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사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119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의식이 없으세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 독한 양반이 그렇게 쉽게 갈 리가 없어.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평소에 심장이 안 좋으셨을 텐데 검진 한 번 안 받으셨나요? 혈관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검진요? 건강검진 비용 아깝다고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기본 검진조차 귀찮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할 때마다 체했다며 소화제만 사 먹던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 아까워 아들을 죽일 뻔하더니 결국 몇 푼 아끼려다 자기 목숨을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저는 울음조차 나오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허망함. 그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한때 지역 유지라며 떵떵거렸지만 정작 빈소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래처 직원 몇몇 뿐이었습니다. 다들 의무적으로 국화꽃 한 송이 놓고는 육개장 한 그릇 비우고 바쁘게 자리를 떴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이튿날 밤이 되어서야 아들들이 도착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민재는 30 중반이 되어 제법 아저씨 태가 났고 진우는 여전히 마른 몸이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상복을 입고 들어서는 아들들을 보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재야, 진우야. 하지만 민재는 제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는 민재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를 올리고 나서도 민재는 곡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너무나 담담하게 내뱉더군요. 잘 가세요.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돈 이제 다 두고 가시네요. 거기는 돈 쓸 일 없어서 좋으시겠어요. 비아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체념과 씻을 수 없는 상처에서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진우만이 소리 죽여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형과는 달리 그래도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슬퍼해주는 막내의 울음소리가 빈소를 채웠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화장터로 향하는 버스 안. 한 줌의 재가 되어 작은 유골함에 담긴 남편을 제가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생전 저를 따뜻하게 안아준 적 없던 사람이 죽어서야 온기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여보, 춥지? 이제 돈 걱정 없는 곳에서 푹 쉬어요. 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네는데 앞좌석에 앉은 민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비는 아비였던 걸까요? 아니면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보낸 것에 대한 회한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다른 마음으로 한 남자를 떠나보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오늘. 아들들은 나중에 다시 올게요라는 기약 없는 말만 남기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저는 남편의 냄새가 배어있는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 낡은 가죽 수첩을 발견한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겨봅니다. 거기엔 남편의 3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0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적힌 가계부, 거래처 미수금 명단, 그리고 맨 뒷장에 숨겨져 있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일기들. 저는 그 일기장을 읽으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괴물 박철민의 진짜 얼굴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장을 넘기자 1998년 2월의 날짜가 적힌 빛바랜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IMF로 실직하고 우리가 단칸방으로 쫓겨났던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오늘 현숙이가 운다. 쌀독이 비었다. 젖먹이 진우한테 먹일 우유가 없어서 맹물을 끓여 먹였다. 나는 죽어야 한다. 가장 자격이 없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다. 내 새끼들, 내 아내. 내가 살려야 한다. 하늘에 맹세한다. 다시는 돈 때문에 내 가족 눈에서 피눈물 나게 안 한다.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 거다. 돈이 생명이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개만도 못한 목숨이다. 글자마다 꾹꾹 눌러 쓴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종이가 찢어질 듯 패여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절박했던 다짐이 남편을 평생 돈의 노예로 만들었던 족쇄였음을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돈은 탐욕이 아니라 굶주림에 대한 공포였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책장을 빠르게 넘겨 2020년 3월. 우리 가족을 파탄으로 몰고 갔던 그날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020년 3월 15일. 민재 놈이 내 멱살을 잡았다. 아비가 아니라 짐승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나는 짐승이다. 자식이 숨이 넘어간다는데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공장 거래처가 다 끊겼다. 내일 당장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 1,000만 원. 그 돈이면 직원들 한 달 버틸 쌀값이고 공장 전기세다. 그 돈이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다시 1998년에 그 지옥으로 떨어진다. 무섭다. 가난이 너무 무섭다. 자식한테 욕을 먹더라도 나는 돈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놈들을 먹여 살린다. 민재야, 진우야. 못난 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겁쟁이다. 일기장 위로 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당신은 돈이 아까웠던 게 아니라 무서웠던 거군요. 다시 바닥으로 추락할까봐, 그래서 가족들을 또다시 굶길까봐 그 공포에 질려 괴물이 되는 길을 택했던 거군요. 하지만 여보, 당신은 틀렸어요. 당신이 지키려던 미래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모두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원한 건 당신의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와 든든한 품이었는데, 당신은 왜 그걸 몰랐나요?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유언장이나 다름없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쓴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뻐근하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평생 돈 거리며 살았는데 정작 내 몸 하나 고칠 돈은 못 쓰는구나. 현수가. 미안하다. 고생만 시키고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사주고 가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 아들들 민재랑 진우.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민재가 배달 오토바이 타는 걸 길에서 본 적이 있다. 불러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주고 싶었는데 이 못난 자존심 때문에 숨어서 보기만 했다. 내 재산, 통장, 땅 문서 다 정리해서 수첩 사이에 끼워뒀다. 이거 팔아서 민재 빚 갚아주고 진우 몸조리 시켜줘라. 나는 빈손으로 가지만 내 자식들은 등 따뜻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사랑한다. 내 가족. 내 전부.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바닥을 뒹굴며 통곡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아.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랑한다는 말을 왜 죽어서야, 왜 이 차가운 종이 쪼가리로만 남기고 갔나요? 살아서 말해주지.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만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며 5년을 허비하진 않았을 텐데.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들어보니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무뚝뚝한 표정이지만 눈가는 묘하게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날 병원비를 주지 않았던 비정한 아버지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겁 많고 불쌍한 가장이었다는 것을요. 그의 방식은 틀렸고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지만 그 밑바닥에는 비틀린 형태로 남아 가족을 향한 사랑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서울에 있는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진우야. 이번 주말에 내려오너라. 아버지가 너희한테 남긴 편지가 있어. 우리 아버지 용서해드리자. 아니, 용서는 못하더라도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아주자. 전화기 너머로 아들들의 긴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결국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음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란 참 이상한 존재죠? 어느 영화 감독이 그랬다더군요. 가족은 남들이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하고 상처만 주고 때로는 남보다 더 못한 원수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다버렸다가도 날이 추워지면 다시 주워와서 품에 안고 싶은 것 또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제 남편 박철민 씨. 돈밖에 모르던 구두쇠, 자식 병원비도 아까워했던 비정한 아비. 세상은 그를 그렇게 기억하겠지만 저는 그를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너무 서툴렀던 슬픈 남자로 기억하려 합니다. 지금 혹시 가족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등 돌리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저처럼 죽고 나서 발견한 일기장을 붙들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따뜻한 밥 한 끼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통장에 쌓인 수십억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아들들의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코로나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기부할 생각입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도 아깝다고 소리치는 대신 이번에는 빙글에 웃어주지 않을까요?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돈보다 사랑이, 오해보다 이해가 더 가득하기를 빕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옆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